네, 인플레 파이터로 직접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패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퉈오던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글로벌 경제라든지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소식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미증시 이야기 잠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상을 해봤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를 놓고도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어제 그 수치만 다르지 추세는 대체로 이렇게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요. 어제 방송이 나오고 시청자분께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인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건 얘기하는데 왜 CPI 물가를 주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물가 지표가 다양하게 있죠. 근데 지금은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생활 물가 아니겠습니까? 음식료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강구할 때는 이걸 빼고 근원 CPI 물가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 국민들이 생활 물가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함하고 있는 CPI 물가, 즉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더 주도한다, 중시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 이런 것이 우리 주거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인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4.8%에 대해서 더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완전히 포함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한국에 있을 때 가중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꾸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근원 CPI 물가 상승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제 집값이 높으다 보니까 우리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주거비를 좀 넣어서 집값을 넣어서 개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액면구들을 본다면 오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4%인데 우리가 4.8%면 우리가 절반 토막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중점이 돼서 어제 시청자분이 상여하는 문제에서 왜 미국의 CPI 물가를 중시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답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CPI 물가를 가지고 좀 얘기하면 좀 근원 CPI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시죠? 서로가 좀 달리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 CPI 물가 상승률을 보면 자 어제 전망한 대로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주다 하는 것이 오늘 주가의 하락 요인이었는데요. 그러나 절대로 보면은 그 3월 달에 8.5%에서 이렇게 8.3%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작년 8월 이후 잭슨 홀 미팅 이후에 8개월 연속 계속 상승세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상은 높게 나왔는데 절대수는 낮게 엇갈리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인플레 피크 한론에 대해서는 좀 한 달 정도 더 지켜보자 하는 체크 스윙 체크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 수준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전월에 비해서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8%대면은 인플레 타겟팅 수준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인플레 파이터로 그건 나서고 있는데요. 인플레 파이터로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 오늘 물가 지표 가지고 딱 봤을 때 대체로 월가에서 나오는 시각을 이렇게 보면 주가 하락이 되겠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새 들어서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주름 펴지기는 어렵겠다 하는 이런 평가가 주가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면은 지금 CPI 발표 직후에 시장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바로 직후에는 또 3.1%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금 또 떨어졌거든요. 어떤 네. 상황인가요? 사실은 그 우리가 어제 물가지표 미리 진단할 때 전일에 비해서 국채금리가 3% 밑으로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물가지표로는 장중할 때 직후에 3% 동안 뛰어올랐다가 장 마감에는 이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틀 연속 마감을 기준한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어제 그대로 자막을 한번 비춰드렸습니다. 인플레 피크아웃을 반영한 이제 인플레가 꺾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트래피킹, 저가 매수해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성격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경기 침체가 된다면 안전자산으로 미국의 국채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요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동일하게 어제도 국채 금리 전일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전일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증시의 반응은 달랐죠. 왜냐하면 어제는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졌을 때 그동안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빅테크 업종을 비롯한 나스닥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제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서 사실 어제는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처럼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한 9%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제 규명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어제 이렇게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거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실물 경제의 침체에 반영하는 안전자산 선호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가 선호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요 증가, 국채 가격 올라가 미국의 국채금리 떨어져. 그래서 실물 경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증시적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게 이제 닥치면서 자, 국제금리 하락이 트래피킹적인 측면보다는 경기 요인을 더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는 국제금리가 하락한 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나스닥 지수 전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가장 미국의 빅테크 업종 중에서 떨어졌던 것이 테슬라죠. 우리가 이제 3월 주식 분할서부터 일부 사람들은 테슬라의 주식을 사라 해서 실제로 서학개미들이 사실 그때 테슬라를 체리피킹 전에서 많이 샀어요. 그때가 한 $1,100 정도 이렇게 됐을 무렵인데요. 지금 언제겠습니까? 오늘 아마 $734입니다. 아마 두 달도 못 되는 시간에 30% 이상 폭락하니까 이게 빅테크 업종에서 가장 되고요. 오늘 CNBC에서 이례적으로 쿠팡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 쿠팡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를 미국 증시를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쿠팡이 상장될 때 나왔는데요. 그때 이 방송에서 진단해 드렸는데요. 쿠팡 주식이 상장가가 $35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왜 CNBC에서 이렇게 이걸 재느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 유수의 증권사가 $70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오늘 $9,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CNBC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기업이긴 하지만 $10 밑으로 폭락하는 이런 상태에서 빅테크 업종 중에서는 테슬라와 쿠팡, 쿠팡은 빅테크 업종이 아니겠습니다는 이례적으로 지적한 것도 오늘 증시상에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월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주름이 펴지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고민이 앞두고 있어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가 나왔죠. 어제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폭락하는 장중에 장 초반에 떨어졌던 것이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문제에서 아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의 처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국민의 화합과 통합 속에 많은 기대가 높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근데 취임 6개월 만에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지지율 대비해서 이렇게 지지를 안 한 사람들이 더 밑으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미군의 아주 치욕적인 철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온적 사태형, 물론 그 이후에 경제 제재 조치가 있지만 경제 조치가 효과를 봤다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 전쟁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캐서 본 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구절이면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경제 조치에서 잘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선 전쟁을 끌어지 않고 상태에서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당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도 떨어진 측면에서 왜 인플레 파이터로 나설까 하는 측면은 집권당, 중간선거는 바이든의 평가보다는 중간선거, 집권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민주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집권당의 경제 평가는 어떻게 했냐? 미저리 인덱스로 평가합니다. 경제 고통지수 MIG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업률 플러스 CPI 상승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원 CPI는 아니다. CPI 상승률이다. 왜냐하면 가솔린 가격과 음식료가 미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CPI 물가 상승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실업률은 크게 완전 공유 수준이죠. 근데 물가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MI 지수가 1980년대 제1차 오일쇼크 이후에 최고치 높은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권당이 당신 얘기하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집권당에 대한 평가가 중간선거인데요. 자, 우리 국민들의 생활물가, 경제 고통지수는 1980년대 초반 이후에 제일 높아? 당신 뭐 하는 거냐? 집권당 뭐 하는 거냐? 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파이터로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를 잡으려면 뭐든지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인플레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인플레는 다중복합 공선 형성을 갖고 있다. 동시대에 인플레가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전부 개재돼서 된다. 물론 원인이 정확히 나와야 진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총소야 디맨드 풀과 그다음에 코스트 프레시다의 상승장, 비셔스 사이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대처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요인이 너무 되다 보니까 심리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신인규 특파원께서 심리 얘기를 했는데 기대 심리, 심리를 잡아야 되고요. 네트워크 경기에서 확산되는 부정적 편향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미국도 물가를 잡는 주무부서는 제1선은 1913년 페드가 태어난 설립 목적은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때인데 인플레를 잡겠다는 제1선 책무를 갖고 있는 페드가 뭐냐?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뒤늦게 서 광범위하다. 맨 처음에는 선제성을 감안할 때 좀 미 인플레가 고개를 들 때 딱 그린슛 때 딱 차단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봉성해놓고 해놓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인플레를 잡는데 아무리 뭐 금리를 올린다, 그다음에 긴축, 양적 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코스프리시스 공급망 부정인데 이 공급망 부정 부전 장국들을 한번 보세요. 미국민들의 생활물과 관련돼 있는 부전 장국들은 대부분 다 중국이 그동안 막대한 외환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부전 자국의 대외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부전자 국가들은 중국에 쏠려 있는 상태거든요. 자, 뒤늦게 뭐냐? 공급망 부족을 해결 위해서 동맹국가 협조한다 하더라도 부전자국들이 대부분 다 중국과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모든 것 한다. 근데 모든 것 하는 게 성격이 모든 거 간과하겠다보다는 자, 궁여지책 내지는 고육지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조금 이따 영어 표현으로 궁여지책은 어떻게 영어를 표현하는지 고육지책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딱 인터넷 들으셔서 고육지책은 영어로 뭐로 표현하는지 궁여지책은 영어로 뭐로 표현하는지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하겠다.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최근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일단 시기상으로 보면 어떤 분이 이번 주에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직후서부터 인플레가 문제가 보게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중국 두드리기 나섰는데요. 인플레를 잡겠다고 해서 그동안 보였던 이렇게 중국 두드리기를 완화시킨다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의 캐션을 그렸던 거죠.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입장에서 캐션을 그렸다. 그래서 깜짝 놀란 소식이다. 그래서 궁여지책, 고유지책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전쟁이라던가 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왔는데 인플레 파이터라서는 이런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가 될까, 인하 문제가 될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주로 하이 테리프 텍스, 고관세에서 2,200개에 대한 수입품을 때려버렸거든요. 그게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 의류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은 대부분 다 미국 국민들은요, 저가 제품은 전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중국을 두들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측면이 고기 두들긴 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 저기 이제 BOP 계층은 맡음, 밑바닥이다, 어버 피라미드, 인구 구성의 가장 밑바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코로나 직후 이후에 K자 구조에서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지지층이거든요. 자, 이게 있잖아요. 중국이 뭐냐? 저가 제품의 50%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산 수입 제품의 저가 소득층의 미국의 소득층의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잡는 게 중간 선거에 자, 지금은 경제에서는 K자 구조인데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주의니까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기려면 저소득층을 지향해야 되거든요. 1인 1표주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국 경제와 정치 간의 미스매치 현상 발생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집권당이니까 밑에 계층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50%를 차지하는 중개 의류라든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 인하 방안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조치는 길게 보면 작년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도 불거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새로운 환율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역환율 전쟁이다. 이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아마 다른 그 경제신문에서 역환율 전쟁이다.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 새로운 환율 전쟁이다. 왜 새로운 환율 전쟁이냐? 그 이전의 환율 전쟁은 평가절하 경쟁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평가 절상 경쟁이다. 왜 평가 절상이 역환율 전쟁입니까?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가 절상하느냐? 자, 수입물가 상승하죠. 중국 수입물가 상승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를 유도하는 것이 수입물가 안정시키죠.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면 미 국민들의 사실 경제 고통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조치의 맥락에서 싹 해서 이미 그 작년 11월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중국도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수입물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평가 절상 달러 그 평가 절상을 유도하면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 위안화 평가 절상은 맞대응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자 이번에 궁여지책 고육지책 속에 관세 인하 방안이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고육지책과 그 다음에 궁여지책의 영어 표현을 쓰겠습니다. 궁여지책은 last resort다. 파이널 리조트다. 마지막 버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육지책은 desperate, 필사적인 measures, 조치다. 이렇게 이제 영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관세 인하 방안에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미 국민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영어 표현을 보면 정확히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취해오던 스탠스라는 완전 정반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시장에서 캐시션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요. 중국 문제, 중국이 더 반영해가지고 한국 증시의 영향을 미국 증시에는 반영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 당신 말이 어폐가 있지 않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뭐냐. 미국의 그 중국의 추월 문제에 대해서 자 팍스 스니카, 팍스 아메리카를 제치고 해서 팍스 스니카가 골드만삭스는 2027년에 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서 욕심을 이렇게 부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자 한번 연임한다. 그럼 내 집권은 연임하는 다음 집권에 2027년이니까 중계 추월당한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주 최악의 치욕이 될 겁니다. 치욕. 그러다 보니까 2027년 국부싸움, 미래 국부싸움이니까 첨단 기술 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첨단 기술의 쿼드러플 구상이 여기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급자족에서 자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쿼드러플 구상이 여기에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쿼드러플 구상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첨단 반도체 자급자족, Alliance Value Chain 해서 자 여기에 뭐야 반도체를 비롯해서 비용 요건 관계없이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 발행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구상에서 보면 중국의 첨단 기술 자립 구상인 제조업 2021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올해 2월 달에 자
정치 군사적 행위 아니고 순수 체육 행사에 해당되는 베이징 올림픽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콧할 정도로 악화 추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무리 인프레가 급하다 하더라도 당신 이렇게 순수 체육 행사까지 베이징 올림픽까지 해서 국제 비난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냐? 집권당인 민주당을 이기겠다고 인프레 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버팀목에 해당되는 중개대 관세 인하에 그 시장에서는 퀘스천을 그리는 거죠. 그런 거죠.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설명해 주신 것만 해도 이 쿼드러플 구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건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그 5월 20일부터인가요? 일본 방문에 앞서서 한국에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한번 쿼드러플 구상에 대해서 간단히 자막을 한번 통해서 시간이 다 돼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바이든의 대중에 대해서 첨단 기술 견제는 4가지 관점에 있었습니다. 이게 쿼드러플 구상이다. 퍼스트트랙, 미 통상법 230 안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보면 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겠다. 그 참 잘못돼 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다. 현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 이거부터 지금 강조했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이게 미 통상법 232조 안보와 관련된 중개 견제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시청자분이 관심 있으면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 문제를 권호규 제가 있을 때는 북미 제도과장입니다. 같이 이렇게 납타를 연구했을 때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드래프트를 드리겠습니다. 세컨드 트랙은 미 첨단 기술의 가치 사슬을 미국으로 재편하겠다. 서드 트랙은 첨단 기술 마세나르 체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세나르 체제 규범하겠다. 그리고 포스트 트랙은 첨단 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첨단 네트워크 구축 문제에 소위 IPEF 구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 문제가 새 정부의 대외 정책 구상에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못했죠. 오히려 RCEP 같은 중국의 주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진앙적으로 했는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IPEF, 요건 처음 나왔는데 인도양 태평양 이코노믹 프레임에 이렇게 이제 약자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구상되니까 이달 말로 그 대책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노동, 부패 경제, 공급망인데요. 지금에서는 가장 문제가 공급망 확보, 보건 문제다. 왜냐? 인프레를 잡겠는데 인프레가 이렇게 공급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시면서 역시 중국과 한국의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한국 액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국가에 취하는데 선도적인 입장이니까 한국을 방문해서 이 IPEF 문제, 쿼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 대통령이신 윤석열 이렇게 정부한테 이 문제 어떻게 되냐. 근데 이런 문제일 때는요 화끈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 정부가처럼 이렇게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화끈하게 주는데 벌써부터 새 정부 입장에서는 전부 인사평정이 전부 미국 전문적으로 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해서 협조를 이렇게 해드리지 않겠나.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측면에서 한미 관계가 복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까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그 중요한 문제인데 자막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근데 미국의 국민들은 대중에 대해서 비호감 지수가 저렇게 높습니다. 74. 당신만 지금 인프레 잡기 위해서 중개 관세는 당신만 문제지 우리 국민들은 중개에 대해서 비호감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국민들이 반기지 않는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관세에서 보면 IPEF에 다른 참여국에서는 관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급했다고 중국만야 관세 인하냐?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 시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관세 인하 방안, 중국의 인프레 문제, 관세 인하 방안,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이게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데요. 왜 미국은 미온적 반응하고 중국 증시가 많이 반응하는 거냐.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중국은 여러 가지로 경착륙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수출 지향적국에서 저기 바이든 입장에서는 저가 수출 미국이 안 되다 보니까 관세 인하해? 오케이.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던 반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입장인데 중국을 더 활로를 해요? 활로를 해?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고육지책과 궁극지책 그 점은 항상 너무 장고하고 필사적으로 하면 나중에 실패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충수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4월 CPI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인플레를 잡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향방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